어머, 쟤는 어디 길가에서 주워온 아이 아니야? 맞아, 어디서 주워왔대. 길가에서 주워온 애라니 웃겨. 올해 장맛은 끝내주겠구나. 어휴, 이게 무슨 냄새람? 쟤는 왜 저러고 있대? 저 아이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이 빈 강정이로구나. 이 딸아이를 내 아들 기석과 혼인을 시키겠소. 제발 혼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여인은 제 짝이 될 수 없습니다. 며느라, 대대로 내려오는 이 장맛 관리를 너에게 맡기도록 하마.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이름난 선비박 진사가 살고 있었지요. 박 진사네 집안은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었으나 살림살이는 그리 넉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고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두 딸이 있어 늘 동네의 화제거리였습니다. 큰딸 수련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을 만큼 절세가인이었습니다. 수련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백합처럼 기품이 넘쳤고 채련은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생기가 가득했지요. 반면 막내딸 순덕이는 언니들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주근깨가 가득했고 무엇보다 앞니 두 개가 툭 튀어나와 입을 다물어도 늘 해벌쭉 웃는 모양새였지요. 사람들은 순덕이를 보며 박진사가 어디서 주워온 아이가 아니냐며 수군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안방에서는 향긋한 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련이 꽃놀이를 가기 위해 고운 비단옷을 꺼내 입고 치장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당 한쪽에서는 순덕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겨운에 띄운 메주 덩어리들을 씻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메주 냄새가 마당 가득 퍼지자 곱게 단장하고 나오던 수련이 코를 쥐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비단옷에 냄새가 뱄까봐 멀찍이 떨어져서 순덕이를 구박했지요. 하지만 순덕이는 언니의 모진 소리에도 그저 툭 튀어나온 앞니를 드러내며 허허실실 웃을 뿐이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서 땀을 씻으며 매주를 닦는 막내 순덕이를 보던 박진사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곱게 단장하고 나들이 채비를 마친 언니는 제 동생이 고생하는 건 안중에도 없었지요. 참다 못한 박진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동생이 저리 고생하는데 손 하나 보태지 않고 멋만 부리느냐? 박진사는 막내에게도 언니를 따라 꽃구경이라도 다녀오라며 등을 떠밀었지요. 하지만 순덕이는 툭 튀어나온 앞니를 보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속 깊은 말을 건넸습니다. 산에 핀 꽃은 화려해도 며칠이면 시들어버리지만 항아리 속에서 피어난 이 곰팡이 꽃은 1년 내내 식구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소중한 양식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산꽃보다 이 메주꽃이 훨씬 더 좋다며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박진사는 외모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는 줄만 알았던 막내딸의 깊은 속내를 듣고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순덕이는 잘 씻은 메주를 햇볕 아래 가지런히 널어놓고는 정성껏 두드려 보았습니다. 순덕이의 눈에는 메주 표면에 보송보송하게 내려앉은 하얀 곰팡이가 마치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처럼 포근해 보였습니다. 소금물 속에 메주가 퐁당 빠지는 소리도 그녀의 귀에는
물고기가 물장구를 치는 경쾌한 노랫소리처럼 들려왔지요. 순덕이는 올해 장맛은 꿀맛이겠구나라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모양을 가꾸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문의 곳간과 식구들의 건강을 챙기는 순덕이의 손길은 이미 평범한 처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박진사 댁에 천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상 윤대방이 며느리감을 직접 살피러 온다는 것이었지요. 윤대방이라 하면 상단의 행수로서 그 기세가 호랑이 같고 돈 냄새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먼저 보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노인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라도 콧대 높은 윤대방이 막내 순덕이의 툭 튀어나온 입과 죽은 깨를 보고 비웃지는 않을까, 귀한 딸아이 마음에 평생 씻지 못할 상처가 남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박진사는 혼례 당일 순덕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순덕아, 오늘은 손님 접대는 언니에게 맡기고 너는 부엌에서 일을 좀 거들어다오. 이는 막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매정한 시선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고 싶은 아비의 안쓰러운 배려였습니다. 마침내 박진사 댁 대문 앞에 육중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윤대방은 소문대로 꼬장꼬장한 인상의 호랑이처럼 짙은 눈썹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빛이 박진사 댁 마당을 훑기 시작하자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위엄 있게 박진사 댁 마당으로 들어서던 윤대방 대감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변덕스러운 봄날의 기운을 생각지 못하고 예법을 차린답시고 두꺼운 비단옷을 겹겹이 껴입고 먼 길을 걸어온 탓이었지요.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기력이 아예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때 박진사는 수련을 불러 인사를 시켰습니다. 수련은 이때다 싶어 자신의 미모를 뽐내며 윤대방 대감의 눈에 들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수련은 귀한 꿀을 듬뿍 타서 향기가 진동하는 달디단 꿀물을 들고 나왔지요. 하지만 윤대방 대감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탈진하여 속이 허해지고 기운이 뒤틀린 사람에게 끈적한 단물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수련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윤대감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정작 상대의 형편을 살필 줄 모르는 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묵묵히 솥을 닦던 막내 순덕이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순덕이는 윤대방 대감의 곁에 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대감의 몸에서 풍기는 미세한 기운을 살폈습니다. 순덕이는 대감이 흘리는 식은땀에서 비릿한 맹물 냄새를 맡았고 그것이 몸 안의 염분이 다 빠져나가 기력이 다했다는 신호임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순덕이는 언니처럼 화려한 쟁반이나 값비싼 꿀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끓인 미지근한 숭늉에 소금 한 꼬집을 살짝 탔을 뿐입니다. 순덕이는 이 소금 숭늉을 대감 앞에 조심스럽게 내놓으며 천천히 들이켜기를 권했습니다. 윤대방 대감이 반신반의하며 그 짭짤하고 구수한 물을 한 모금 마시자 신기하게도 온몸의 혈관이 깨어나는 듯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했던 정신이 맑아지고
사지의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낀 윤대방 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던 것이 바로 적절한 온도와 약간의 소금기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낸 이 못난이 처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원도 놓치기 쉬운 찰나의 병세를 순덕이는 오직 세심한 관찰과 배려로 찾아낸 것이지요. 윤대방 대감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순덕이에게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순덕이는 툭 튀어나온 앞니를 드러내며 평소처럼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의 땀 냄새가 소금기가 없는 맹물처럼 느껴져 몸 밖으로 기운이 다 새어나간 듯하여 소금을 조금 탔을 뿐이라는 것이었지요. 이 소박하지만 깊은 통찰력 앞에 조선 제1의 거상 윤대방은 무릎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윤대방 대감이 순덕이의 거친 손마디와 야무진 눈빛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순덕이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조선 제1거상의 며느리가 된다는 소리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췄을 텐데 정작 아버지 박진사는 기뻐하기는커녕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윤대방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진사는 아무리 거상이라 한들 제 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지옥엽이며 단지 일 잘하고 눈치 빠르다는 이유로 부엌대기처럼 부려먹으려 한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못생긴 외모 때문에 시집가서 구박만 당할까봐 걱정하는 아비의 절절한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대방 대감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색하며 박진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윤대감은 순덕이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는 흙 속에 파묻힌 영롱한 옥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귀한 보배로 모셔갈 테니 부디 허락해달라는 진심 어린 간청에 박진사는 그제야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의 진면목을 알아준 이에 대한 고마움과 애지중지 키운 막내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박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약조를 부디 잊지 말아달라며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윤대방이 순덕이를 며느리로 지목하자 양쪽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장 먼저 난리가 난 곳은 박진사 댁의 언니인 수련이었지요. 자신처럼 꽃 같은 미녀들을 놔두고 하필이면 죽은 깨 투성이인 동생을 택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것이지요. 언니는 윤대방이 노망난 게 분명하다며 저런 뻐드렁니 막내를 데려가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순덕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투박한 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저 어르신 기운을 차리게 해드리고 싶어 숭늉 한 사발 올린 것뿐인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윤대방 대감의 집에서도 예기치 못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윤대감의 외아들인 기석은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 소식을 듣고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석은 총명하고 인물이 훤칠한 청년이었지만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자 했지요. 기석은 간곡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호소했습니다. 가문을 번창시키려는 아버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신은 장사꾼의 길이 아닌 오로지 학문에 정진하여 선비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의 정략 결혼보다는 자신의 꿈이 더 소중했던 것이지요.
아들 기석은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거두어 달라며 간곡히 청했지요.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쌀값을 따지는 여인이 아니라 함께 시를 읊고 풍류를 논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고운 규수라고 말입니다. 못생긴 외모에 장사 속만 밝을 것 같은 여인은 결코 제 짝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대감은 순덕이를 가리켜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박고 서 있는 든든한 나무 같은 아이라고 평했습니다. 기석이 방 안에서 글을 읽으며 이상을 꿈꿀 때 순덕이는 밖에서 험한 세상을 읽어내며 기석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연약한 선비 기질을 보듬어줄 억척스럽고 지혜로운 짝이 필요함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기석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한 부성애에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로 마지못해 혼인을 승낙한 것이지요. 드디어 약속된 혼례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진사댁 마당에는 조선 팔도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축복보다는 호기심과 비웃음을 품고 온 이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나타난 언니 수련은 부채 뒤에 숨어 연신 낄낄거렸습니다. 저런 못난이가 거상댁 며느리가 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순덕이의 귀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깨지는 소리처럼 아프게 박혔습니다.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절을 올린 뒤 술잔을 나누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낭만 가득한 시구절을 읊으며 풍류를 즐기던 선비 기석에게 눈앞의 현실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순덕이의 툭 튀어나온 앞니와 얼굴 가득한 주근깨를 본 순간 기석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헛들이켜며 멈칫하고 말았지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당황한 기석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이를 놓칠세라 구경하던 하객들이 여기저기서 짓궂은 농을 던지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신부 얼굴 보고 놀라서 기절하게 생겼네. 저 뻐드렁니랑 입을 맞추다가는 입술에 피 보겠어. 주변에서 고약한 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순덕이는 밀려오는 수치심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받는 모진 비웃음 앞에 순덕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잔 속에 담긴 술이 찰랑거리며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로웠지요. 그때였습니다. 당황해하던 기석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넓은 도포 소매를 펴서 순덕이의 떨리는 손과 술잔을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순덕이의 치부를 가려준 것이지요. 그러고는 자신들을 비웃던 하객들을 향해 점잖지만 서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기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비 특유의 기계와 위엄에 눌려 시끌벅적하던 좌중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숙인 순덕이에게만 들릴 법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인, 술을 조금 흘려도 좋으니 부디 고개를 드시오. 우리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한 몸인 부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석의 눈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신뢰한 여인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의지 또한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석의 도움 덕분에 순덕이는 무사히 술잔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순덕이는 술의 쓴맛 너머로 신랑 기석에게서 풍기는 은은하고 단단한 나무 향기를 처음으로 맡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꽃향기는 아니었지만 비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고목 같은 믿음직한 냄새였지요. 신방에 들어선 신랑 기석은 신부 순덕이에게 차마 눈길을 주지 못한 채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나는 공부를 해야 하니 부인은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잠자리에 드시오. 기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낭낭하게 울려야 할 독서 소리는 마디마디 뚝뚝 끊겼습니다. 기석은 겉으로는 책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사실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책장만 수십 번 넘기는 종이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서 거칠고 조급하게 울려 퍼졌지요. 순덕이는 이부자리 위에 얌전히 앉아 기석의 등 너머로 전해지는 공기의 흐름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덕이의 귀에는 기석이 글 읽는 소리가 마치 물기 하나 없는 뻑뻑한 모래를 씹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또한 방 안의 공기에서는 기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르고 쓴 기운이 느껴졌지요. 그것은 극도의 긴장과 초조함이 빚어낸 마음의 병색이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순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글 읽으시는 소리가 중간중간 턱턱 걸리는 것이 마치 체한 사람의 숨소리처럼 들립니다. 음식도 억지로 삼키면 배탈이 나듯 마음이 체했을 때 읽는 글 또한 몸에 해가 되는 법이지요. 기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엌대기로만 생각했던 신부가 자신의 속내를 족집게처럼 집어내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부인이 그를 아시오? 기석의 물음에 순덕이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순덕이는 자신은 글자 한자 모르는 무식한 처지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만큼은 조금 안다고 말했습니다. 책 속의 길이 막혀 답답할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지혜였지요. 가마솥에 밥도 뜸 들릴 시간이 있어야 제 맛이 나듯 공부 또한 쉬어갈 때 비로소 그 깊이가 더해지는 법이라며 기석을 달랬습니다. 내일의 해는 내일 뜨는 법이니 오늘은 그만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신의 복잡한 속마음을 들킨 기석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내의 비유 섞인 따뜻한 위로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석은 말없이 읽던 책을 덮고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 더 가까워졌지요. 잠시 뒤 어둠을 뚫고 기석의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소, 부인. 짧은 인사였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부부로서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민씨 부인이 순덕이를 불렀습니다. 민씨 부인은 평생 기가 강한 남편 윤대방의 그늘에 가려 살며 오로지 아들 기석을 최고로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낙인 욕심 많은 어머니였지요. 그런데 남편이 못생긴 며느리를 금지옥엽처럼 감싸고 도니 시어머니의 심사가 여간 뒤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길을 팍 죽여놓겠다며 곡간 열쇠는커녕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던 쉬어빠진 김치와 묵은 나물 찌꺼기만 던져주었습니다. 좋은 재료 없이
어디 한번 솜씨를 부려보라는 신보였지요. 만약 재료 탓을 하며 투정을 부린다면 그 길로 쫓아낼 요량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묵은 나물에서 나는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쌀뜨물을 받아 나물의 군내를 씻어내고 고소한 들기름으로 정성껏 지져내어 숨어있던 맛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순덕이는 평소 시어머니가 위장병으로 고생하며 늘 속이 꽉 막혀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았기에 소화를 돕는 물을 갈아 넣은 맑은 무국을 함께 끓여냈습니다. 겉보기엔 초라한 나물상이었지만 그 속엔 먹는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밥상이 차려지고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신랑 기석은 밥상을 보자마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글 읽는 사람이 배만 채워 무엇하겠냐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사실 기석은 과거 시험에서 연거푸 낙방한 뒤로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끼니조차 하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 곡식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순덕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또렷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순덕이는 이 밥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모진 세월을 견뎌낸 약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운을 받고 서방님 또한 다시 버텨내야 한다고 일갈했지요. 기석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쌀 한 톨조차 자신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세상을 버텨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석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과 무국을 맛보았습니다.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기석은 그 깊고 시원한 맛에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억지로 삼키던 밥이 비로소 달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편 며느리를 쫓아낼 트집을 잡으려 국을 한술 떴던 시어머니 민씨 부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마자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묵은 나물로 어찌 이런 맛을 냈는지 믿기지 않았지만 차마 칭찬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민씨 부인은 어느새 국그릇을 바닥까지 싹 비워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묵은 나물상이었으나 순덕이의 손끝에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구박과 남편의 깊은 절망을 순덕이는 이렇게 따뜻한 밥상 하나로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대방 대감은 순덕이를 조용히 불러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가문의 자존심이자 상단의 뿌리인 장독대를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이었지요.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선 장독대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지만 최근 관리가 소홀해져 장맛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신랑 기석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귀한 집 며느리가 어찌 그런 험하고 투박한 일을 하느냐며 걱정 어린 목소리를 냈지요. 하지만 순덕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의 장맛이 살아야 가문의 기운이 사는 법입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순덕이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장독대로 나가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장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햇볕은 잘 드는지 곰팡이는 고운지 하나하나 자식 돌보듯 정성을 다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윤대방네 간장을 사간 손님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며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장맛이 변했다는 소문은 장사꾼에게 치명적인 법이지요. 순덕이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장독대로 달려갔습니다. 남들의 귀에는 고요한 장독대였지만 예민한 감각을 지닌 순덕이의 귀에는 장독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덕이는 문제의 항아리 뚜껑을 열고 손가락으로 장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마치 독사가 혀를 쏘는 듯한 지독한 쓴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순덕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윤대방에게 고했습니다. 이것은 장이 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으름덩굴즙을 몰래 섞었습니다. 으름덩굴은 극심한 쓴맛을 내는 독초였는데 순덕이는 작물 속에 스며든 특유의 기운을 단번에 알아챈 것입니다. 윤대방은 노발대발하며 누가 감히 가문의 보물인 장독에 손을 댔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순덕이는 범인을 잡기 위해 밤중에 잠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석은 위험하다며 펄쩍 뛰었지요. 아내를 혼자 어두운 마당에 둘 수 없다며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범인을 잡기 전날 순덕이는 뙤약볕 아래서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한 장을 골라내고 무거운 항아리를 닦으며 새로 소금물을 붓는 일은 장정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고된 노동이었지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저고리가 다 젖을 정도였습니다. 사랑채에서 글을 읽던 기석은 창 너머로 고생하는 아내를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직접 다가가 위로해주고 싶었으나 쑥스러운 마음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지요. 결국 기석은 지나가는 하인을 불러 시원한 우물물을 사발 가득 떠오게 했습니다. 하인이 들고 온 우물물을 받아든 순덕이는 그것이 남편의 마음임을 단박에 알았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가슴속에 맺혔던 피로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요. 순덕이는 툭 튀어나온 앞니를 드러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차가운 물맛이 세상 그 어떤 꿀물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진 것은 그 속에 담긴 남편의 은근하고도 깊은 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깊은 밤 순덕이는 장독대 근처 그늘진 곳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 기석이 두루마기를 챙겨 들고 나타났지요. 위험한 곳에 아내를 혼자 둘 수 없다며 곁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순덕이는 서방님이 행역을 공부에 방해될까봐 사양했지만 기석은 글보다 부인이 더 소중하다며 순덕이의 어깨에 두루마기를 덮어주었습니다. 새벽녘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곁에 앉은 기석의 온기 덕분에 순덕이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막이 흐르던 중 순덕이의 코끝에 아주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평범한 일꾼들에게서는 날 수 없는 고급 사양 냄새였지요. 순덕이는 기석의 팔을 살짝 쥐어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어둠 속에서 누군가 항아리 뚜껑을 열려는 찰나 기석이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당황해 도망치려던 그림자를 기석이 재빨리 낚아챘고 촛불을 켜 확인하니 그는 다름 아닌 상단의 실세 최행수의 수하임이 드러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병에서는 지독한 으름덩굴즙 냄새가 진동했지요.
범인을 잡아 윤대방 앞에 끌고 갔으나 배우인 최행수가 미리 입단속을 시킨 탓에 범인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결국 꼬리 자르기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순덕이는 내부에 적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소동은 가라앉았으나 상단의 형편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간장 판매가 뚝 끊기면서 자금줄이 말라버린 것이지요. 윤대방은 상단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비상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기 위해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행수를 비롯한 간부들은 단오 대목을 앞두고 큰 이문을 남길 수 있는 화려한 모시와 비단을 사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가 그 화려한 이익에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일 때 구석에 있던 순덕이가 조용히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아버님, 지금 비단을 사면 우리 상단은 영영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 돈을 몽땅 털어 소금을 사야 합니다. 이 말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소금 그 푼돈을 벌어 언제 상단을 살리냐며 여편네가 장사를 망치려 든다며 비난이 쏟아졌지요. 하지만 윤대방은 며느리의 눈빛 속에 담긴 비범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향해 천천히 물었지요. 아가, 모두가 비단을 말할 때 너는 왜 하필 소금을 사야 한다고 하느냐? 순덕이는 큰 홍수가 닥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비단은 물에 젖으면 그 가치를 잃고 걸레짝이 되지만 소금은 세상이 뒤집혀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는 논리였지요. 지금 상단에 필요한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살아남는 생존 그 자체라는 순덕이의 설명은 평생 본질을 중시해온 거장 윤대방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윤대방은 며느리에게서 장사꾼으로서의 서슬 퍼런 기계를 보았습니다. 그는 회의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단의 전 재산을 털어 소금을 사들이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하기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들까봐 걱정하며 소금만 산더미처럼 쌓아둔 윤상단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맑은 하늘을 보고 안심할 때 순덕이는 홀로 어두운 소금 창고를 지켰습니다. 순덕이는 소금 가마니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그 무게를 가늠했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순덕이의 손끝에 닿은 소금은 평소보다 묵직하고 끈적거렸습니다. 소금이 이미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고 구석을 살피던 순덕이의 눈에 더욱 기이한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하얗게 알을 물고 높은 기둥 위로 줄을 지어 필사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땅 밑에 물기가 차오르니 미물들이 살 길을 찾아 높은 곳으로 향하는 것임을 순덕은 직감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 그녀는 홀로 숲가마니와 마른 집단을 창고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눅눅해진 소금 가마니 사이사이에 숯을 끼워 넣어 습기를 잡고 장마로부터 소금을 지켜내려는 눈물겨운 사투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가마니를 옮기던 중 아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온 신랑 기석이 나타났습니다. 이 밤중에 웬 고생이라며 걱정하는 기석에게 순덕이는 눅눅해진 소금을 건네주었습니다. 기석은 소금의 축축한 기운과 기둥을 타는 개미떼를 보며 아내의 해안에 무릎을 쳤습니다.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의 이치를 읽어내는 아내의 모습에 경외심마저 느낀 것이지요.
기석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아내를 도와 쑥 가마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평생 붓만 잡던 선비의 손에 거친 숟가루가 묻었지만 아내와 함께 가문을 지킨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든든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숯을 나르고 짚을 깔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덧 창고 안은 숯의 기운으로 뽀송뽀송해졌고 동트기 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자신들이 지켜낸 소금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닥에 차가운 물방울이 톡 떨어졌습니다. 기석이 고개를 들어보니 먹구름이 산허리를 시커멓게 덮고 있었지요. 곧이어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낮과 밤을 쉬지 않고 퍼부은 비에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낮은 지대의 집들은 물에 잠기고 길은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으로 변했지요. 비가 계속되자 눅눅한 습기에 집집마다 저장해둔 곡식과 나물들이 썩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일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습기를 먹으면 금방 녹아내리는데 다른 상단들의 소금 창고에서는 귀한 소금이 물처럼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상단의 창고는 달랐습니다. 윤대방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창고 문을 열어보니 아기 살결처럼 뽀송뽀송하게 잘 보존된 소금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순덕이가 밤새 땀 흘리며 바닥에 숲과 마른 짚을 깔아 습기를 완벽하게 잡아낸 덕분이었습니다. 윤대방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다른 집 소금은 다 녹아버렸으니 오직 윤상단만이 성한 소금을 쥐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때다 싶은 최행수가 윤대방에게 달려와 값을 10배로 올려 팔자고 부추겼습니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큰돈을 벌 기회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순덕이가 고개를 저으며 나섰습니다. 장사란 단순히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남기는 것이라며 평소 가격에서 딱 2할만 더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소금을 사러 온 백성들에게 귀한 묵은 장을 한 국자씩 덤으로 얹어주자고 했지요. 최행수는 남는 게 뭐가 있느냐며 발을 굴렀으나 윤대방은 며느리의 깊은 뜻을 믿고 그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순덕이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윤상단의 양심적인 가격과 따뜻한 인심에 감동한 백성들은 입을 모아 윤상단을 칭송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선 팔도의 소문이 퍼지며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기석은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며 돈보다 더 귀한 백성의 민심이 쌓여가는 것을 보고 아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앞니를 드러내며 손님들에게 웃어주는 순덕이의 모습이 공자나 맹자보다 더 위대한 스승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장마가 끝날 무렵 대문 밖에는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순덕이의 언니인 수련이었지요. 화려한 비단옷은 곰팡이가 쓸어 걸레가 되었고 얼굴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련의 남편은 순덕이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단과 종이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물건이 모두 썩어 빚쟁이들에게 집까지 뺏겼습니다. 거칠에만 중요시하던 허영심 가득한 부부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순덕아, 나 좀 재워다오. 하룻밤만이라도. 수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기석은 자신을 비웃던 처형의 자업자득이라며 혀를 찼지만
순덕이는 말없이 언니를 안채로 데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제 핏줄이니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것이 순덕이의 마음이었지요. 수련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기석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치려 했던 이들까지 품어주는 아내의 태산 같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는 집안에 들인 언니 수련을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비단옷만 걸치던 언니에게 순덕이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 세상에 공짜 밥은 없습니다. 그러고는 수백 개의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대홍수 탓에 흙탕물이 튀어 항아리에 숨구멍이 다 막혔으니 행주로 광이 날 때까지 닦으라는 불호령이었지요. 싫으면 당장 나가도 좋다는 막내의 기세에 언니 수련은 할 수 없이 행주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세 한탄을 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진흙을 벗겨내는 동안 수련은 귀하게 여겼던 비단옷은 썩어 걸레가 되었어도 이 투박한 항아리는 닦을수록 빛이 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내가 틀렸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텅 비어 있었구나. 수련은 장독의 때를 벗기며 마음속에 낀 오만과 허영도 함께 닦아냈습니다. 해질녘 반짝이는 장독대 옆에 나란히 앉은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신랑 기석은 사랑채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그때 순덕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 기운 탓이었을까요? 기석은 평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과거에 낙방한 못난 놈이요. 자괴감에 빠진 남편의 손을 순덕이가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순덕이는 매주도 썩어야 장이 되듯 서방님의 아픔 또한 훗날 깊은 향기가 될 것이라며 위로했지요. 기석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기석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낙방의 고통과 아내를 무시했던 부끄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고 순덕이는 그런 남편의 등을 다독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깊은 밤, 문풍지 너머 두 사람의 그림자는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영혼으로 맺어진 진짜 부부가 된 것이지요. 장마가 끝나고 보름쯤 지났을 때 마을에는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윤상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 민씨 부인이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진 것이지요. 전염이 무서워 하인들이 도망치는 와중에도 순덕이는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부들부들 떠는 민씨 부인의 몸에서 순덕이는 붉은 불꽃 같은 독한 열기를 감지했습니다. 기석이 전염될까 걱정하며 말렸지만 순덕이는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찬물로 이마를 닦아내고 타고난 감각을 발휘해 열을 내리는 약초와 기운을 돋우는 노란빛 식재료를 배합하여 정성껏 약선죽을 쑤었지요. 순덕이는 정성껏 끓인 노란 약선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시어머니 민씨 부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일어나셔서 저를 구박하셔야지요. 어머니 잔소리가 없으니 집안이 너무 조용합니다.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원망은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채 오직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따뜻함만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민 씨 부인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들어왔지요. 툭 튀어나온 앞니에 주근깨 가득한 그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하늘에서 내려온 관세음 보달처럼 보였습니다. 민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순덕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내가 참으로 미안하다. 며칠 후 윤상단 앞마당에는 거대한 가마솥이 걸렸습니다. 남편 기석도 이번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부인이 죽을 끓이면 내가 퍼 나르리다. 부부가 합심하여 역병과 굶주림에 지친 빈민들을 구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로 행렬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순덕이는 기운을 돋우는 좁쌀과 열을 내리는 약초를 배합하여 정성껏 약죽을 쑤었습니다. 이 죽은 병도 낫게 하고 배도 부르게 한답니다. 한 그릇씩 드십시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 배식줄이 줄어들지 않자 기석이 도포자락을 걷어붙이고 직접 국자를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체면에 어찌 그러시냐며 말렸지만 기석은 단호했습니다. 내 아내가 불 앞에서 땀 흘리는데 지아비가 어찌 뒷짐만 지고 있겠느냐.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나눠주는 기석과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는 순덕이의 모습은 온 마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순덕이를 약손 마님이라 불렀고 체면을 버리고 백성을 돌본 기석을 국자 선비라 칭송했습니다. 기석은 고고한 학자보다 백성의 배를 불리는 국자 선비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부인, 내가 이제야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소? 기석의 환한 미소에는 더 이상 과거 낙방의 열등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윤대방 대감이 기력이 다해 병석의 눕자 상단의 실세였던 최행수가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윤상단이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훔치고 썩은 재료를 썼다는 누명을 씌워 관아에 고발했지요. 관군들이 들이닥쳐 상단 문을 닫고 모든 장부를 압수해가는 바람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뜻밖의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순덕이 밑에서 장독을 닦으며 참회했던 언니인 수련이었습니다. 언니는 최행수의 신복이 장부를 바꿔치기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달려왔습니다. 그자에게서 비싼 사약 냄새가 났고 그가 들고 있던 종이는 우리 상단에서 쓰지 않는 최고급 방지였습니다. 비단 장사를 하며 귀한 물건을 알아보는 눈미를 가졌던 언니의 직감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관가 마당에 순덕이와 기석이 끌려갔습니다. 사또가 엄한 표정으로 가짜 장부를 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상단의 장부냐?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순덕이는 무릎을 꿇은 채 사또에게 장부를 한 번만 만져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순덕이는 눈을 감고 장부의 냄새를 깊게 맡은 뒤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사또, 이 장부는 가짜입니다. 우리 상단이 대대로 쓰는 묵은 먹의 향이 아니라 어젯밤 급하게 간 먹의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게다가 종이 사이사이에 최행수의 상징인 독한 사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사옵니다. 이때 신랑 기석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기석은 문장가다운 안목으로 종이에 먹물이 스며든 깊이를 따져
이것이 10년의 기록이 아니라 하룻밤 새 급조된 거짓임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결국 사또가 장부를 물에 담그게 하자 급하게 쓴 먹물이 번져 나오며 조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최행수는 그 길로 옥에 갇혔고 윤상단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순덕이는 결정적 제보를 해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처음으로 뜨거운 자매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지만 윤대방 대감의 기력은 이미 다해 있었습니다. 임종을 직감한 윤대방은 가족들을 침상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평생 장부를 검수할 때 썼던 낡은 대나무통을 꺼내 그 안에서 수정 안경과 곡간 열쇠를 꺼냈습니다. 윤대방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 순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 위에 차가운 수정 안경을 올려주었지요. 나는 평생 이 안경을 통해 수만 개의 거짓을 걸러냈으나 너는 이 물건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않느냐. 이제부터 윤상단의 눈은 바로 너다. 대행수는 김순덕, 바로 너다. 윤대방은 며느리를 상단의 새로운 주인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어 아들 기석에게는 자신이 아끼던 붓을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너는 이 붓으로 사람의 도리를 세우거라. 아내를 부끄러워 말고 며느리가 만든 든든한 배 위에서 너의 학문을 마음껏 펼쳐라. 아내의 지혜를 인정하고 서로의 길을 존중하라는 아비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기석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대신해 아내를 보필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윤대방 대감은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기석은 모든 하인과 상단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내 순덕이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닌 상단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지도자에게 보내는 무한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늘부터 윤상단의 주인은 내 부인 김순덕 대행수이시다. 그 누구도 대행수의 명을 거역하지 말라. 기석의 외침에 상단 식구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순덕이는 시아버지가 남긴 수정 안경 위로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가문이 앞날을 짊어질 무거운 책임감과 감사를 되새겼습니다. 시아버지 윤대방을 보낸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고 집안에는 새로운 희망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민씨 부인은 남편을 보낸 뒤 급격히 쇠약해져 병석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오직 아들 기석이 과거에 급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지요. 드디어 기석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 순덕이는 남편의 옷깃을 정성스레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공부한 글귀를 뽐내려 마시고 서방님 안에 있는 진심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대궐에서 임금님 앞에 시험을 치르는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제는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할 근본적인 방책이었지요. 다른 유생들이 어려운 유교 경전을 인용하며 화려한 문장을 뽐낼 때 기석은 먹을 갈며 아내 순덕이가 장독대와 부엌에서 보여주었던 삶의 지혜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석은 붓을 들어 나라 다스리는 이치는 장 담그는 것과 같다는 파격적인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메주를 띄울 때처럼 썩은 곰팡이는 과감히 닦아내고 소금을 치듯 정책의 균형을 맞추며 백성이 굶지 않도록 장이 익을 시간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이치를
아내 김 씨의 부엌에서 배웠노라 적었습니다. 임금님은 책상물림의 헛소리가 아닌 삶이 녹아있는 명문이라며 극찬했고 기석은 당당히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고향으로 돌아온 기석은 마을의 잔치도 뒤로하고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기다리며 겨우 숨을 붙이고 있던 민씨 부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지요. 기석은 어머니와 아내 앞에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해냈습니다. 부인, 이 어사화는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가 피운 꽃이요. 민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사화를 만져보고는 며느리 순덕이의 손을 꼭 잡으며 참으로 고맙다는 유언을 남기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기석과 순덕이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글 읽기를 좋아하는 첫째 아들과 어머니를 닮아 셈이 빠르고 배포가 큰 둘째 딸이었지요. 기석이 퇴근에 돌아오면 집안에는 낭낭한 독서 소리와 경쾌한 주판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수십 년이 더 흘러 윤상단의 안채에는 백발이 성성한 기석과 순덕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40대가 된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대쪽 같은 관료가 되었고 딸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상단을 이끄는 늠름한 대행수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기석이 순덕이에게 속삭였지요. 하나는 나라의 기둥이요, 하나는 집안의 대들보가 되었으니 우리가 지은 농사 중에 가장 큰 풍년이구려. 자식들이 물러가자 기석은 순덕이의 머리에 동백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순덕이가 자글자글한 주름과 여전히 툭 튀어나온 앞니를 보며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내 얼굴 좀 보소. 늙어서도 이 앞니는 들어갈 생각을 안 하니 참으로 볼품없는 할망구지요. 그러자 기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거울 속 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순덕이의 주름진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지요. 임자,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요? 내 눈에는 이 앞니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대문으로 보이요. 기석 할아버지의 엉뚱한 말에 순덕이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대문이라니요? 늙은 할멈을 놀리시는 게요? 그러자 기석 할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대문이 활짝 열려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고 그 사이로 당신의 지혜가 흘러나와 우리 모두를 살리지 않았소. 내게 당신은 우리 가문을 지켜준 가장 값진 진주라오. 순덕이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활짝 웃자 툭 튀어나온 앞니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기석 할아버지는 그 모습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워 아내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앉아 있는 두 노부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대를 이어 상단을 지키는 자식들과 장난기 가득한 손주들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꽃은 화려하나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지지만 투박한 장맛은 100년을 이어가며 깊은 맛을 내는 법입니다. 겉모습은 세월의 바람에 닳아 없어지지만 고운 마음으로 지은 농사는 영원히 남아 자손만대의 향기를 전한다는 것을 두 분의 삶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덕이와 기석이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꽃같이 예쁜 얼굴만 찾아 헤맸지만
거상 윤대방 대감은 순덕이의 거친 손마디에서 성실함을 읽어냈고 소금을 탄 따뜻한 숭늉 한 사발에서 사람을 살리는 귀한 마음씨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겉모습이나 서툰 표현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속상했던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순덕이처럼 남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그 진가를 알아주는 귀한 인연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익어가는 속 깊은 진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덕이 할머니의 앞니처럼 어르신들의 삶에도 복이 들어오는 환한 대문이 활짝 열려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